사계절에 비유했을 때 우리가 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연준이 왜 방관하는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좀. 오늘은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이신 김중원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이제 약세장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네네, 하면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사계절로 나눴을 때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안다면 좀 불안이 좀 가시해질 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사계절에 비유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 제가 출연해서 주식시장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아직도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고 팔 기회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3월 달에 금리 변동성으로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코스피가 3,000선을 하회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걱정들 많이 합니다. 주식시장 상반기가 아니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벌써 고정이 시작된 게 아닌가 네. 이런 고민들을 하길래 제가 심플하게 좀 간단하게 주식시장을 사계절에 비유해서 지금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해당되는 금융장세였습니다. 좀 생소하고요. 금융장세란 말이 우리는 유동성 장세라는 말을 주로 쓰죠. 네. 금융장세의 특징이 금리가 크게 내려가고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약간 대각선이고요. 반면에 주가는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게 대각선이 있고 90도 각도가 있고 45도 각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랬던 게 작년이고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초봄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는 올라가죠. 근데 이제 90도가 아니라 45도 같답니다. 그리고 실적은 90도 각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주가는 45도 각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실적 장세, 금리와 실적이 모두 올라가는 실적 장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게 테이퍼링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 유동성이 약해지니까. 그게 역금융장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금리가 90도로 올라가고 그러네요. 실적은 45도로 올라가고 주가는 급락을 한다는 얘기죠. 90도로 빠지고 이런 가을이 오고 이제 역실적 장세, 이제 금리는 계속해서 45도로 하락하고 실적은 90도로 빠지고 주가는 45도로 빠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각도를 중요하게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금리하고 주가가 올해 45도 각도,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사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그런데 많이 익숙하니까 보면 작년 코스피가 이제 글로벌 증시 주요국 지수 중에 3등 했는데요. 1등이 코스닥이었고 2등이 나스닥이고 3등이 코스피였습니다. 근데 한 30%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1분기가 거의 지나가는데 코스피가 한 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90도가 아니라면 30% 이상 올랐는데 올해는 한 15%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기 6%면은 뭐 적지 않은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워낙 11월 달부터 강한 시장을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걸 좀 차트로 보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의 시장은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한 다음에 행보하는 모습, 그 다음에 주식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실적은 이렇게 내려갔지만 또 많이 올라가서 사실 완만하게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실적 장세가 시작됐는데 주목해야 될 게 이게 금리가 완만하게 올라야 되는데 가파르게 올랐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름에 본다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오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네 가지 국면이 결국 보면은 한 경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기 사이클이 보면 4년 평균 한 4년 10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국면이 한 1년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이 여름으로 표현하는 실적 장세가? 네네, 1년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봄, 작년에 1년 정도의 시간이 금융장세, 올해 1년 정도의 실적, 이제 초여름이 들어가면서 실적 장세가 시작됐는데
올해까지 제가 좀 안전하게 상반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연말 되기 전까지는 금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불안해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 금리가 이렇게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이 45도 각도의 완만한 상승세는 1년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그거죠.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가면서 맞는데, 지금이 한 이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뭐 여름 없이 그냥 가을로 간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급등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데, 왜 금리가 이렇게 올랐냐라고 하면 미국 장기물이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주식 투자가 정말 그동안 좋았던 게 이제 그 실질 금리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뺐는데, 그게 보시다시피 이제 마이너스로 계속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돈을 채권에 투자하든지 돈을 저축을 하면 이건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매력적이었는데, 문제는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마이너스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주식 투자의 매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월 달에 미 장기채 10년물 금리가 1.3% 넘어가면서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 1.7%도 넘기도 했지만, 나스닥 시장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그럼 계속 이렇게 오르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올랐냐 하면은, 수급적 일시적 요인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저현상으로 실제적으로, 많이 CPI가 올라갔고, 거기다가 상품 가격이 올해 우리나라도 굉장히 추웠죠. 그렇죠. 네. 미국은 사실 더 추웠습니다. 그러면서 정제 시설들이 가동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난방유 가격이 급등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상품 가격이 오른 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는데, 이 상품 가격 중에 에너지와 금속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런 계절적 요인이 있었고, 거기다가 기저적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 상승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품 가격이라고 표현하신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그렇죠. 얘기하는 네네. 거죠. 이게 보면은 네. 원자재 가격 지수가 CRB 상품 지수라는 거고, 그거를 나누면 뭐 농산물, 에너지, 금속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을 때 에너지나 금속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 때문인지 시장 금리는 자꾸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급등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어쨌건 주식 시장을 그 조정하게 만드는 그 빌미가 되지 않겠는가, 이걸 이제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역금융 장세에 금리가 수직으로 올라가면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면 주식이라는 가치는 결국 분모 가치를 나누는 게 이제 분모가 할인율인데, 할인율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높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금리 올라가는 거는 경기 회복에 따라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지나치게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라가는 게 뭐 작년 2분기 4월 달쯤이었습니다. 그때 국제 유가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한때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런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로 경제가 크게 망가진 다음에 기저효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저효과로 이렇게 CPI가,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니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고 나서부터는 금리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 투자자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뭐냐면, 중앙은행이 너무 장기채 금리 상승을 방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껏 금리가 올라가도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연준이 왜 방관하는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연준이 보는 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품 가격이 올라갔던 금리는 이제 봄이 오고 따뜻해지고 또 기저효과가 소멸되면 자연히 하락 안정될 거기 때문에 벌써 행동에 나설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먼저 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의미고요. 사실 그렇지만 만약에 기저효과가 소멸돼도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지금 보는 경기 전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 전망에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연준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연준의 행동에 의해서 금리는 안정될 거다. 즉 금리는 기저효과 소멸 이후에 안정을 되든지 안 그러면 연준의 행동에 나서면 안정되든지 어찌됐든 올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완만한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을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상승, 뭐 이러저러한 요인들로 올라오는 이 금리의 그 상승,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일시적인 것으로 이제 연준은 네네. 판단하고 시장 개입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네네네.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봄이 왔고 따뜻한 날씨가 네네. 왔는데도 계속 금리가 상승한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개입할 것이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네네.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서 미국 부분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큰데요. WTI 유가도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미국 원유 재고하고 리그 카운트는 CI를 하는 강구의 수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근데 작년에 워낙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으면서 이제 그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기록하다 보니까 리그 카운트 수가 보시면 700개가 넘었다가 거의 300개까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채굴량이 생산량이 그렇죠. 줄어들겠죠. 그래서 미국 원유 생산량이 줄어져 있었는데 한 1,300만 번, 만 배럴 일간으로 했던 게 한 1,000만 배럴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겨울이 춥다 보니까 이렇게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그런 상품 가격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절이 개선이 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다 보면 다시 세일 참여량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상품 가격에 따라 자극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연준은 이제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원자재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네네.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번에 FOMC 회의에서는 2.2% 예상을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이게 일시적으로 인플레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기저효과, 겨울철 이상기온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기간이 있고 연준은 그거보다는 고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기를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한 게 평균적으로 보겠다. 일시적인 구간이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추세적인 인플레가 나타나면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제가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자료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미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보여져서 또 가져왔고요. 그래서 시장이 걱정하는 건 이 하늘색의 인플레이션 지수,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지금 요 수준이 이제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고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1.9%인데 말씀하시다시피 뭐 2.1% 그걸 넘어가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을 넘고 있는데 그럼 추세적 인플레가 나타난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죠. 그래서 그러면 추세적 인플레이션이라면 뭐 지금 팀장님 얘기하셨지만 주식시장에 본격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제가 그게 정말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이냐라는 거를 다시 이 인플레이션을 다가 코로나 인센시티브 둔감 콘택이라고 하는 뭐 반도체 등이 되는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센시티브 코로나에 민감한 그러니까 콘택이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뭐 여행, 레저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인데요. 그런 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나눠봤을 때 지금 언택 쪽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좀 안정이 돼 있는데
선택적 인플레이션이 접종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코로나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정말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가 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나눠서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의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본다면 수요가 추세적으로 올라온다면 그게 추세적으로 올라오지만 이 수요에 해당되는 게 지금 옅은 하늘색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중요한 게 이게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된 게 요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 이후에 이렇게 크게 올라왔었죠. 근데 요번에 업데이트 됐을 때 보면 이게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즉,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해외여행, 뭐 국제항공 뭐 가격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끝없이 빠졌죠. 언제 네. 시작될지 몰라서. 근데 이제 백신 접종도 되고 미국도 한 7, 8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한국이 한 11월이면 된다. 그러면 뭐 항공 가격이 이제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벌써 사람들이 해외 나가고 항공 뭐 티켓을 구입하고 해외 여행을 시작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닥은 회복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려면 아직도 코로나가 확실히 해소가 돼야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상승은 집단 면역이 확실히 형성이 돼서 소비 자체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뭐 이런 바닥 이후에 행보하는 구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가 이제 주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네네. 각국의 지금 현재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집단 면역이 언제 형성되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면 1차 백신이 있고 2차 백신을 뭐 모더나나 화이자는 4주 뒤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3개월 뒤에 맞고요. 그리고 접종률이 그럼 70%를 넘었다, 이러면 다 집단 면역이 형성됐냐? 근데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케이스로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종률이 단순히 70%를 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는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접종이 시작해서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만 1차 접종, 2차 접종 사이에 시간도 필요하고 2차 접종이 완료되어도 사실 항체 형성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 외로 상당 부분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접종 수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1차 접종 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인구가 작고 뭐 같이 뭉쳐서 행동을 잘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1차 접종으로 뭐 100% 다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2차 접종을 맞은 사람이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조사해 봤는데요. 다 맞았는데 2차 접종까지 끝난 사람은 한 6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괴리가 상당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보면 거의 4천만 명, 5천만 명 가까이 1차 접종이 끝났는데 30% 정도가 되는데 막상 2차 접종까지 끝난 사람은 한 1,000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괴리가 좀 상당히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중국입니다. 뭐 중국도 자체 백신도 있고 그렇지만 1차 접종 3.6%에 불과하고요. 2차 접종까지 끝난 거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국, 미국, 뭐 여기 나오지 않은 한국을 포함해서 언제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이, 로드맵이 있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인구도 워낙 많고 그렇죠. 지역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집단 면역까지 언제 장담할 수 있을지는 조금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이 언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주간 1,000만 명 정도 맞고 있고, 미국 CDC가 얘기한 게 한 7, 8월 정도면 다 2차 면역까지 한 70%를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항체 형성 시기, 그 이후에 실제적인 본격적인 활동, 소비들이 시작된다면 미국도 집단 면역,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볼 수 있는 거는 한 9월, 10월 4분기가 돼서야 되지 않을까. 한국은 11월 달이 접종률 기준으로 70%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항체 형성까지 본다면 한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만 맞아가는 항체는 그러니까 일부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런 어렵다. 거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이스라엘로 보면은 1월 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일평균 3,000명 나왔는데 그러니까 접종을 늘려가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든 건 맞죠. 항체가 형성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아직도 일간으로 1,000몇 명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수준까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1차만 맞아서는 좀 거리가 있고 2차 접종되고 더불어 항체 형성까지 그래서 그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해결까지는 뭐 질본이라는 CDC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고 그만큼 우리는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1차 예방주사 맞으면 일단 그 거다라고 상태에서도 생각을 하는데, 예, 네. 그 예방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2차까지 맞아야 맞아 또 1차 맞으면 좀 예방이 되지만 뭐 30-40%고 뭐 2차까지 다 맞아야지 뭐 화이자 기준으로 90%를 넘지만 그 90%를 넘는 것이 이제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걸 보려면 항체들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한 달 정도의 지연시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안심하고 다닐 수 네, 있는 네, 네. 그래서 뭐 보복적 소비가 됐던 그렇죠. 막 이런 인플레이션 네, 네. 요소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은 생각보다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단순히 접종률 70%만 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먼저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은 좀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네요. 60% 정도 1차 접종이 60%임에도 불구하고 넘었는데도 일일 아직도 확진율이 1,000몇 명씩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